제가 오늘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릴 것은 제목이 후쿠자 유기치 해놓고 숨쉬고 그리고 나서 화원양제를 넘어서입니다. 처음에는 화원양제와 후쿠자 유기치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사실은 후쿠자 유기치는 화원양제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드리기에는 너무나 인물이 벗어나 있습니다. 그 다음 세대죠. 그래서 제가 그 쉼표를 하나 끊고 후쿠자 유기치에다가 그 초점을 맞추는데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시대를 넘었냐면 화원양제라고 하는 시대를 넘은 그 다음의 세계를 열어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화원한제와 화원양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원한제 했을 때 화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정신, 일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정신의 세계라면 한제라고 했을 때 이 한제는 중국으로부터 받아들인 어떤 그 외래 문화를 갖다가 한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한제라고 하는 것은 유학이 되겠죠. 중국에서 받아들인 유학. 그 다음에 화원양제 했을 때 이 화원은 똑같이 일본에서 면면이 내려와 있었던 일본의 정신이라고 한다면 이럴 때 양제라고 하는 것은 자연과학적인 서양의 유럽의 과학 같은 이런 것을 얘기하게 되겠죠. 그랬을 때 이 앞에 있는 화원한제와 화원양제가 시대적으로는 사실은 유학이 수용되는 시기와 그 다음에 서양의 양학이 수용되는 시기 이렇게 나뉘어질 텐데 이런 말로써 그 시대를 설명하였던 것은 명치 들어와서입니다. 명치 시대 이후에. 그 다음에 란학과 양학이라고 하는 개념. 란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란다의 학문. 지금으로 얘기하면 네덜란드가 되겠죠. 네덜란드의 학문을 란학이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양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그 영어로 쓰여져 있는 학문을 갖다가 이 양학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란학에서 양학으로. 일본은 세국 정치를 했었기 때문에 유일하게 오란다한테만 네덜란드 상선이 갖고 오는 여러 가지 그 유럽의 문물이라던가 그쪽에서 들여오는 학문에 대해서는 그 나가사키에서 허용을 해줬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 폐쇄적인 세국 정치를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일한 숨통을 오란다 쪽에만 튀어가지고 그것이 그 에도 시기가 있었던 250년, 뭐 길게는 300년이라고 하는데요. 250년 내내 란학 쪽은 그 문호를 열어주고 나머지는 닫았습니다. 그런데 이 양학이 일본에 다시 수용이 되는 거가 언제냐면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후쿠자 유기치 전후 시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후쿠자 유기치를 여러 가지 사상적인 면을 오늘 말씀드리지 않고 후쿠자 유기치가 어떻게 서학을 받아들였는가. 그래서 후쿠자 유기치는 14세에서 15세 때에는 유교 경전이라던가 아니면은 제자백가서라던가 아니면은 사서라던가 이렇게 해서 그 유학자가 읽는 그런 독서의 그런 범주를 거의 다 마치게 됩니다. 뭐 완전히 다 마친 건 아니겠지만 통독은 하는 정도로. 그래서 토대적으로는 한학을 하였었습니다. 그렇게 한학을 하였던 사람이 양학의 전도사가 되는 이 과정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후쿠자 유기치가 만년에 자기의 일생을 돌이켜 보면서 쓴 자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공자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어떤 식으로 그 서양학을 수용하였는가 이런 거를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역시 이제 후쿠자 유기치는 우리 그 한국에서는 복잡한 인물이죠. 그래서 후쿠자 유기치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를 제 나름대로는 3가지 정도의 평가를 갖다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후쿠자 유기치의 그 생물연대가 죽는 것이 1901년입니다. 1901년이어서 20세기 들어가자마자 죽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그 19세기를 살았던 그런 인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통 이 후쿠자 유기치에 대한 평가하면은 이런 식으로 계몽운동가다 이런 표현을 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과전서파가 그 일본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크죠. 그랬을 때 그 프랑스 혁명을 이끌었던 백과전서파 같은 그런 쪽에서의 어떤 계몽운동가로서 이렇게 해주고 있고 또 하나는 후쿠자 유기치가 관에 나가진 않았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막부 말기에 그 번역 요원이랄까요? 이 정도의 일은 했지만
명치유신 이후에 관으로 문무성으로 문경으로 들어와라 이런 제의들을 다 물리치고 끝까지 관에 나가지 않고 민간인으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개요대학이라고 하는 경흥대학이라고 하는 이 개요대학을 설립하고 그것을 운영해가면서 민간인으로서 그리고 조그만 신문사를 하나 꾸리게 되겠죠. 신문사를 꾸리고 그 다음에 잡지를 내면서 이런 민간 지식인으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현재 가장 고액권의 얼굴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후자 유기치를 이 1만 엔권에다 넣기 전에는 여기에 누가 있었냐면은 그 소명태자라고 하는 그 중국의 한학을 받아들였던 그런 그 인물이 이제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이 근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후자 유기치가 여기에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일단 그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웬만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외래문화 수용이라고 하는 것, 이럴 때 외래문화는 외국문화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외국어와 외래어의 차이점이랄까요? 이랬을 때 외래문화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와서 수입을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그것을 적용해가지고 활용하였던 것을 외래문화라고 한다면 외래어라고 그러죠. 그걸 갖다가 그거에 비해서 외국문화 하면은 아직은 문바깥에 있는, 아직은 단바깥에 있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그것을 활용하거나 적용하고 있지 않는 단계가 외국문화라고 한다면 외래문화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일본 안으로 들어갔던 아니면 우리 안으로 우리 그 담장 안으로 들어온 이런 문화라고 할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일본 안으로 들어왔던 그런 문화를 갖다가 어떻게 수용을 하였는가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그 다음 외래문화 수용에서 이제 그 일본 자음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한테 필요한지 아닌지를 생각하면서 받아들일 때 그럴 때 이런 아이덴티티가 생기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일본 다음이라고 해서 이거를 화혼이라고 이렇게 일본에서는 정리해서 그 개념화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거는 또 마찬가지였습니다. 취사 선택이라는 거 다 들여올 수는 없으니까 필요한 것만 들여오고 그 안에서 선택을 하여서 일본 현실에 적용하여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화원 한제와 화원 양제, 화원 한제와 이제 양제라는 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화원 한제했을 때 한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 우리는 유학이라고 하는데 유학 또는 유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본에서는 명치유신을 거치면서 중국에 대한 차이나에 대한 뭐랄까요 이렇게 경계랄까요 아니면 비하랄까요 이렇게 하면서 이 한나라 한자를 써가지고 한학이라고 하는 또는 진학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갖다가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쪽에서 쓰는 말을 그냥 갖고 왔는데 의미상으로는 이거는 유학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화원 양제했을 때 이럴 때 양은 그 영어로 표기가 된 것이 아니라 주로 네덜란드 말로 표기가 되어 있는 란학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후자에게서 가장 이제 그 뭐랄까요 그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긴 인생을 살진 않았지만 60평생을 살아가면서 후자가 가장 아마 머릿속에서 오래 생각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그 말하고 싶었던 것은 역시 이 문명 개화라고 하는 개념이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그 페리 제독이 함선을 4척의 함선을 끌고 지금의 동경 밑에 쪽에 있는 시모다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되죠. 그렇게 해서 1차적으로 가서 위세를 보여주고 그리고 다시 요코하마 쪽으로 가가지고는 그 무리하게 조약을 갖다가 맺게 됩니다. 자, 이때서부터가 일본이 결국은 힘앞에 굴복을 하면서 그 문호를 개국을 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데 똑같은 일을 일본은 우리한테도 했었죠. 강화도 쪽이야 우리한테도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후자 같은 경우는 후자나 많은 그 일본인들이 엄청난 위기의식 이런 국제 정세 안에서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제 날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의식을 굉장히 갖게 된 것 같습니다. 1853년에 페리 제독이 이렇게 브로그네가 왔던 것이
전국적으로 이 소식이 전달이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일본 같은 경우 지금의 동경이죠. 지금의 동경에 각 번에서 볼모 비슷하게 번사들을 그 안에다가 파견을 하죠. 일종의 영사관들을 갖다가 하나씩 다 두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번에서 운영하는 일종의 구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도에서 나오는 소문은 금방 각자의 그 지역으로 퍼져갑니다. 그래서 보통 일본의 번이 250개에서 한 300개 정도, 지금 우리로 치면 한 군 단위가 되겠죠. 그렇게 250개에서 300개 정도의 크고 작은 번들이 있었는데, 이런 데에서 다 볼모 비슷하게 번의 그런 다이묘라 해서 이제 번주가 되겠죠. 그 사람의 자식들이라던가 아니면 무사들을 거기에 파견해서, 그래서 이 소식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퍼져가고, 이제는 앉아서 당하지 않으려면 서양의 포술이라던가 서양의 그런 무력을 갖다가 우리도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이런 위기의식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의 막부 말기에 일본 상황을 보면은 양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양이라고 했을 때 양자가 물리칠 양자죠. 이라고 하는 건 오랑캐 이자입니다. 이들이 얘기하는 양이는 서양 오랑캐를 얘기하는 것이죠. 서양의 무력 세력들, 페리 제독이 이끌고 왔던 그런 부로부네와 같은 일본을 위협하고 있는 서양 세력을 몰아내자고 하는 것이 양이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조남 양이를 이야기하는 쪽도 있고, 그 다음에 좌막 양이를 얘기하는 쪽도 있습니다. 조남 양이 하면 왕을 높이면서 양이를 하자는 거고, 좌막 양이의 자자는 도울 자자죠. 그래서 막부를 도우면서 양이하자. 둘 다 서양 세력을 물리치자인데 목표점은 다릅니다. 한쪽은 왕정을 복구하자는 쪽이고, 한쪽은 막부를 유지하자고 하는 쪽이죠. 이쪽은 교토 중심에, 이쪽은 동경 중심, 에도 중심입니다. 그랬을 때 초슈번이라든가 사츠마번이라든가, 초슈는 야마구치현 있죠. 지금의 야마구치현이 초슈고, 사츠마는 지금 가고시마 쪽 있죠. 큐슈의 맨 밑에 가고시마. 그럼 사실은 그 교토라든가 오사카라든가 동경이 그 일본의 중심 도시였으니까 거기에서는 굉장히 먼 지역들입니다. 아무튼 이 초슈라든가 사츠마는 일본 안에서는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발전되지 않은 그런 지역들이죠. 이쪽 지역에서는 중앙 정치에 나아갈 목표로 이런 조남 양이를 얘기하고, 자막 양이는 에도 막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말하였던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명치유신이 일어나는 1868년, 안정된 상태에서 바뀐 것이 아니라 엄청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양이라고 얘기했을 때 서양 세력을 몰아내자 하는데, 이 서양 세력은 누구에게도 해당할까요? 서양말을 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서양을 옹호하는 사람, 서양과 무역업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이 양이의 대상이 되겠죠. 이 시기에 1868년 명치유신이 일어날 때 많은 사람들이 암살에 떨었습니다. 서양말을 할 줄 알고 서양과 무역을 하고 또 서양과 대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다 이 시기에 조남양이든 자막양이든 이쪽 사람들이 암살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죠. 그래서 명치유신, 근대로 넘어가는 명치유신이라는 게 그렇게 분홍빛의 그런 그 근대화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잿빛이나 빛빛과 같은 그런 근대화하지 않았는가, 엄청난 혼란과 혼돈의 세계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후쿠자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관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관으로 나가지 않고 이 후쿠자는 민간인으로서 남아가지고 저술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후쿠자의 3대 저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양사정, 후쿠자가 미국을 2번 갔다 오고 유럽을 1번 갔다 오고 이렇게 해서 그 당시 가기 힘든 서양을 3번이나 갔다 옵니다. 그러면서 서양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갖다가 견문기 같은 거가 되겠죠.
이런 것을 갖다가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나카즈라고 하는 후쿠자와는 태어나기는 어디서 태어나냐? 오사카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3살 됐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나카즈라고 하는 그 기타 큐슈 조금 밑에 있는 후쿠오카보다 좀 위쪽이 되겠죠? 이쪽으로 가서 이제 그 소년기를 보내게 되는데요. 거기에 학생들한테, 거기에 학교가 세워진다니까 거기에 학생들한테 보내는 글이 이 학문의 권유, 가끔은 너 스스메라고 하는 이 글을, 이 책을 갖다가 보내게 됩니다. 이것은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학문의 권장이라고 한림신서, 한림대학에서 나오는 한림신서로에서 일본학 총서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한림신서가 지명관 선생님이 이제 그 한림대학에 가셔가지고 이걸 만들게 되는데요. 여기서 참 일본에 관한 좋은 책들이 많이 번역이 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문명론지 계략해서 문명론의 계략이라고 하는 것이 3대 총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후쿠자와를 유명하게 만든 사람은 후쿠자와 본인도 훌륭했지만 후쿠자와를 띄워준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마루야마 마사오의 이 문명론의 계략을 읽는다라고 하는 이 책이 만약에 안 나왔다고 하면 후쿠자와 유키치가 오늘날 좀 잊혀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루야마 마사오에 의해서 후쿠자와 유키치가 어떻게 보면은 재탄생됐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문명론의 계략이라고 하는 것은 글 자체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것을 현대 사상을 전공한 사람이 이렇게 풀어서 일본 사상사를 전공한 사람이 풀어서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훨씬 더 뭐랄까요 다가가기가 좀 더 쉬웠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쿠자와 유키치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저작만 있는 게 아니라 이쪽은 후쿠자와 유키치를 비판하는 쪽에서의 저작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후쿠자와 유키치는 다양한 평가를 받는데 이 사람을 이제 야스카와 주노스케라고 했는데요. 야스카와 주노스케 같은 경우는 후쿠자와 유키치의 아시아 인식 해가지고 후쿠자와 유키치의 아시아 침략 사상을 묻는다.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쿠자와 유키치야말로 중국과 일본, 한국에 대한 그 침략주의 사상을 일본에 그 선동한 이런 사상가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쪽에서는 평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다양한 평가가 있는데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번역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는 말은 여기 정도로 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키워드들을 좀 더 구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래문화 수용의 프로세스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서부터 말씀드렸던 화혼 한제라고 하는 거. 자,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은 공용 문자를 썼습니다. 그렇죠? 공용 문자를 한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한자 문화권이라고 얘기하고 또 이 한자가 기록되어졌던 유교, 그렇죠? 유교를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은 공유하고 있다 해서 유교 문화권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학 문화권이라는 거는 얘기하지 않지만 유교 문화권 또는 한자 문화권, 한문 문화권 이런 식으로 삼국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장벽이 우리는 없었죠. 한자를 알았었기 때문에 중국의 문화가 이 조선반도에 오고 그 일본에 건너갈 때 진입장벽이라는 게 그다지 높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을 가면, 대륙을 가면은 그놈의 간체자들이 있어가지고 쓸데없는 간체자를 써가지고 거기 참 알아오기 힘들어 하시는 말씀하시죠. 진입장벽이 생긴 거죠. 그쪽에서 1949년 이후에 그 지금의 인민공화국이 생기고 나서 간체자를 쓰기 때문에 진입장벽을 높게 세웠습니다. 자, 그 이전은 상당히 진입장벽이 없이 세 나라가 문화를 공유할 수 있었다라는 것. 그렇게 해서 일본에도 마찬가지로 중국 문화가, 중국 학습이 들어오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중국 학술을 수입하여서 그것을 토대로 삼고 그 위에 자국의 독자적인 그런 학술 문화를 쌓아갔었습니다. 그랬을 때 구별을 하는 것이죠. 화혼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일본다움과 그 다음에 중국에서 들여온 유학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했다고 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자기 완결적 세계입니다. 모든 건 다 중국에 있어. 모든 건 다 중국의 복고 시대에 있어. 요순 우탕 문무 시대로 가면은 모든 건 다 있어. 라고 하죠. 이런 모든 게 다 있고 모든 게 다 옛날에 있다라고 하는 중국의 그런
그 문화인식, 이것이 상당히 좀 뭐랄까요, 어려운 면이 있죠. 이러면서 결국은 중화주의로 나갔습니다. 자,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자가 공용문자가 된 이후에 진입장벽이 없다 보니까 우리는 육지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중화세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그거에 따라서 좀 거부감 없이 중국 문화를 받아들였던 것이죠. 일본 문화를 역수입할 때는 거부감이 있었겠죠. 근데 중국 문화를 육지의 연결로 해서 받아들일 때는 저는 그다지 큰 거부감이 없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같은 경우는 태계 선생님이라던가 율곡 선생님이라던가 이렇게 해서 중국의 주자학이 조선시대와서는 성리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런 학술의 장을 갖다가 열어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서학이 전래된 이후, 서양의 학문이 이 한자 문화권에 들어온 이후에 동아시아 문화관에는 변화가 생깁니다. 자, 중국 같은 경우는 아편 전쟁 이후에 엄청난 그 10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쪽에서도 허물어져가고 저쪽에서도 허물어져가는 그런 중국의 모습에서 중국인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중체서용이라는 말을 꺼내드립니다. 중국은 체가 되고 서양 것은 용이 된다. 체용의 논리로서 본체가 되고 작용이 된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정신적인 것은 중국 거를 유지하고 거기에 활용하는 면에서 도구적인 면에서 서양의 것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중체서용.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 동도서기로서 이제 표기를 하죠.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도와 기, 도기론으로 정신적인 것은 조선 땅의 것, 유학이고 그 다음에 이 기에 해당하는 것, 물질적인 것, 이쪽 것은 서양의 것을 받아들이겠다. 이런 동도서기론이 있었고, 자, 거기에 같이 나갈 수 있는 것이 일본에서는 화혼 양제였습니다. 화혼이라고 하는 것은 동도나 중체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양제라고 하는 것에 양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네덜란드에 란학이라 해서 그 네덜란드의 학문이었고, 나중에는 그것이 퍼져 있는 유럽 전체와 특히 미국의 학문이 되겠죠. 자, 이런 전통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일본의 외국 연구, 특히 일본에서는 섬나라이다 보니까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오히려 외세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사방이 다 터져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엄청 그 국제 상황에 대해서 주의를 해왔습니다. 조류가 흐르다 보면은 비자 없이도 뗏목만 있으면, 그쵸, 검선만 있으면 어느 나라의 누구라도 다가갈 수 있는 것이 일본이었었죠. 우리하고 달랐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위에는 육지로 막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뭐 삼면이 다 바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큰 바다에 직접 연결되는 거 아니죠? 일단 태평양에서 들어오려면 일본이 가로막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하고는 좀 다른 입장인 것 같습니다. 국제 상황에 대해서 엄청난 주목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쪽에서 나오는 외래문화 수용에서 나오는 이 두 가지 용어들, 손자병법에서 나오는 지피지기와 그 다음에 적정 정찰입니다. 적의 사정을 갖다가 잘 살피고 그리고 상대방을 알아야 나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는 양다리 걸친다. 연애를 하는데 남자친구가 2명 있습니다. 연애를 하는데 여자친구가 2명 있으면 양다리 걸친다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양다리 걸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부정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에도 시대에는 지금의 동경이죠. 동경의 여성들은 이혼이 자유로웠습니다. 처음에 아기가 필요할 때는 건장한 남자가 필요했고요. 아기를 낳아가지고 아기를 키울 때는 조금 더 복상하고 아기를 잘 키우고 가사일을 잘하는 그런 남성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애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이의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권력이 있고 돈 있는 남자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3번 정도 결혼을 하게 되면 자기가 낳은 아이를 자기가 목표로 하는 데까지 올릴 수 있다. 그건 그 여성이 양다리를 거치거나 기회를 노린 게 아니라 그 여성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물론 다른 지역은 안 그랬습니다. 그런데 에도 같은 경우는, 동경 같은 경우는 독특한 곳이잖아요. 영사관이, 작은 영사관이 250개에서 300개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의 전국의 남자들이 다 와 있잖아요. 여자는 적고 남자들은 많고 하다 보니까 목적에 맞추어서 요리를 잘하는 남자, 집안 청소를 잘하는 남자 다 다른 능력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일본에서 동경에서 가게의 주인을 오카미상이라는 때 그런 여자 사장한테는 그런 식으로 상당히 다양한 그런 남편들이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자, 그랬을 때 양다리 걸치는 학자, 한학도 알고 양학도 아는, 그렇죠? 한학의 장점과 양학의 장점을 가지고 융합할 수 있는 이런 학자들이 일본에서는 상당히 평가를 받았던 것이죠. 자, 외래 문화를 수용할 때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모방을 하죠. 두 번째는 변형을 합니다. 변형의 단계가 중요하죠. 자신들한테 맞는지 틀리는지, 맞는지 안 맞는지를 갖다가 판단해서 변형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화원 한제의 단계 또는 화원 양제의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을 벗어나서 중국의 유학을 갖고 왔는데 일본에 가게 되면은 중국의 유학하고는 다른 기분의 그런 학문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얼마 전에 선생님들 하셨을 거예요. 오교소라이라던가 이토진사이를 하면서 아 이것도 유학이야 하는 분도 계셨을 테고 야 우리하고는 좀 다른데 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달라졌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이쪽에서 뭐 2조 500년 동안 조선 500년 동안에 이데올로기화 시키면서 굉장히 정치 사상적으로 또는 뭐 수양론이라던가 이쪽으로 이것을 발전시켰다랄까요? 이렇게 한 것에 비하여 일본 같은 경우는 조금은 다릅니다. 선생님들께서 보셨을 때 양이 안 차는 면도 있고 아 우리랑 다르구나 하는 것도 느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에도 시대라고 하는 것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나와조에서 이거를 갖다가 그 막부의 장군이 되면서 열어졌던 시대가 에도 시대가 되겠죠. 이럴 때 외래문화 수용과 변형이라고 했을 때 우리하고 일본하고의 가장 다른 점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육지로 연결되었었기 때문에 왕이 되려면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되냐면은 중국의 책봉을 받아야만 왕이 되었죠. 이성계 때 생각해 보세요. 왕이 됐는데 쿠데타에 의해서 미야도 해군에 의해서 이제 새로운 정권이 세워지는데 그것을 책봉을 안 해주니까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냅니까? 일본은 에도 시기가 되면서 책봉 관계를 거부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독립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일본의 학문을 오교소라이라든가 이토진사에서 고학이라는 말씀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럴 때 고학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은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안에 있습니다. 자, 오경 중심, 오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오경 박사 해가지고 우리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였었냐면 삼국시대에 오경 박사가 있었죠. 오경 중심은 주로 삼국시대였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 그리고 오경을 일본에 전달해 준 것도 아마도 이 조선반도 쪽에서 갔겠죠. 중국에서도 갔겠지만 오경을 전달해 주는 것은 아마 조선반도 쪽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려로 가게 되면 고려 후기에 그렇죠? 신진사인층들은 어떤 것을 주요한 자기들의 사상 체계로 갖게 되냐면 송학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송학을 일종의 정치 이데올로기로서 세워진 나라가 조선이었었죠. 그런데 이쪽에서는 오경 중심입니다. 오경 중심의 동아시아 공통의 교양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에도 초기에 후지와라 세이카 같은 경우는 주작을 받아들이게 됐지만 이럴 때 단순하게 주작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함께 뭐가 들어오냐면 양명학도 같이 들어옵니다. 순수하게 한 가지 옷만 입은 게 아니라 속에는 하얀색 옷을 입었는데 겉에는 멋을 부리기 위해서 그쵸? 붉은색 차림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하면서 다양한 것을 같이 입었던 것이 되겠죠. 오경과 그 다음에 주자학과 그 다음에 양명학과 이런 것을 함께 받아들이면서 일본 나름의 유학으로 전해하였다라고 하는 불려서 돌렸다라는 것이죠. 이 전해라고 하는 개념을 쓴 거는 마루야마 마사오가 소라이 학문을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나름의 유학으로 바꿨다. 일본 나름의 유학으로 전회하였다라는 거. 왜? 양다리 걸치는 학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쵸? 자, 이 양다리 걸치는 학자들은 특히 여기 후지와라 세이카도 그런데 후지와라 세이카는 본래는 승려였습니다. 불자였던 것이죠. 그런 사람이 유학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에서는 또 양명학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토 진사이라던가 오규 소라이. 자, 이토 진사이 같은 경우에는 고이학이라고 그의 학문을 갖다 얘기하고 고문사학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고자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는 주자학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주자학 이전에 선진 유학 시기에 공자 맹자 시기에 학문을 우리는 계속 계승을 해가지고 공자 맹자에 입각해서 우리는 뭐를 갖다가 이해를 하냐면 주자학을 이해한다. 그래서 주자 집주의 그런 한 구절 한 구절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뭐에 의해서? 오경 중심으로 하면서. 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주자의 그런 주자 집주에서 사서 집주에서 벗어나는 것을 과문에다 썼다가는 상은 난적으로 몰렸었죠. 그 또 하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책봉도 없었지만 또 과거시험도 없었습니다. 우리 같은 그 신분 수직 상승하는 엘리베이터가 없었던 것이죠. 물론 이제 과거가 그 양인계층만 볼 수 있는 양민계층 이상이어야지만 볼 수 있었지만 사실은 양민도 보지 못했었잖아요. 사실은 그래도 4대부 집안에서들 과거 시험을 봐가지고 자신들의 그런 신분 유지를 갖다가 계속시켰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 고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 세 가지 나오는 이 고자라고 하는 것은 주자학만 받아들인 게 아니라 주자학 이전에 선진 유학 시기에 공자 맹자 시기서부터의 그런 내려오는 그 유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 주자학을 이해를 하고 유학을 이해해 간다. 의는 옛 뜻이고요. 고문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말로 당시의 말을 해석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앞에서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여기서는 자세하게 안 들어가고 단지 뭐만 말씀드리겠냐면 유학을 받아들이더라도 그냥 받아들여서 그 뭐랄까요 중국하고 이만큼 비슷해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는 중국 거를 받아들여서 우리식으로 바꾸었다. 응? 우리 거는 중국 거하고 똑같지가 않다라고 하는 면을 갖다가 부각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라이의 고문사학은 진사이의 고이학의 학문적 성과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소라이가 이토 진사이의 학문을 상당히 비판적으로 수용하게 됩니다. 소라이의 학문을 마찬가지로 그 후배들도 비판적으로 수용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두 사람의 공통점은 복고학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라는 것. 주자학을 사서 집주했을 때 주자의 집주가 최고다 하고 그것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자가 말한 것을 주자 시대의 사람들 아니면 그 이전의 사람들 그쵸? 여러 주석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갖고 주자를 비판하는 것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복고학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이럴 때 고라고 하는 건 선진시대가 되겠죠. 선진시대로 돌아가는 것. 자, 그 다음에 두 사람의 다른 점은 진사이 같은 경우에는 교토에서 있었습니다. 이 진사이 같은 이토 진사이 같은 경우 제가 생각하기에 이황 선생님하고 태견 선생님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굉장히 수양론에 이렇게 있으면 수양론 쪽이시면서 정치에 큰 관여를 하시지 않는 그런 분이셨다라고 한다면 이 소라이 같은 경우는 에도로 가고 동경으로 가고 정치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치로서 변혁을 이끌려고 했던 것이 제도로서 변혁을 이끌고 정치로 변혁을 이끌려고 했던 것이 오규 소라이 쪽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한번 오규 소라이가 이렇게 정치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평가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마루야마 마사오가 이런 식으로 해석을 내놓은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소라이의 정치론에 대한 것은 이제 마루야마 마사오가 일본 정치 사상사 연구라고 하는 이거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김석근 선생이 이거 번역해가지고 마루야마의 완전 전공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마루야마의 소라이론이라는 것은 유학 연구의 일본적인 재개 그 다음에 주자학 수용 역사에서 일본적인 전해를 이룬 것이 이 바로 소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무덤에 있던 소라이를 일본 그 정치 사상사에 또는 일본 근세학의 뭐 엄청난 영웅으로 그쵸? 이렇게 모셔온 그런 결과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생각하기에 소라이의 이런 고문사학적인 학술 성과는 화원 한제적 사유의 결실 중 그 중국을 객관화하는 작업, 이런 작업이 결국은 소라이의 학문으로서 이렇게 그 꽃을 피우지 않았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화원양제라고 하는 그 화원양제의 계보라고 하는 책이 이렇게 그 상학원으로 해가지고 히라카와 스케이로라고 하는 선생이 이렇게 만든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유학이라던가 아니면 외래 문화가 어떻게 일본에 수용이 되는가, 이런 쪽에다가 이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 써놓은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모리 오가이라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그 롤 모델로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타자와의 관계에서 자기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주체성을 존중하고 서양 문명에 대한 반발에서 그치지 않고 모방에서 창조로 나갔다. 그래서 면녀 모방, 면녀 창작. 그래서 모방에 힘쓰다가 창작으로 나갔다. 요새 창의성 교육 굉장히 강조합니다. 학교에서는. 그쵸? 창의성이라는 게 100% 창의성입니까? 아니죠. 95%는 모방입니다. 거기다가 5%의 지금 상황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이런 것을 갖다가 적절히 적용시킨 것, 거기가 창의성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했을 때 모방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창작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95%의 모방, 여기에다가 이제 포커스를 맞춘 것이 되겠죠.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에도 시대 초기에는 쇄국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가사키 한 곳만 이 에도에서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누가 들어올 수 있게끔? 이 네덜란드 쪽 사람들이 들어와서 있게끔. 그래서 네덜란드 쪽 사람들의 거류지가 있었던 것이죠. 자, 나가사키만 개방을 하고 나머지는 다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학을 공부하다가 서양 학문을 배우고 싶어요. 그럼 어디로 갔겠습니까? 나가사키로 가는 거죠. 나가사키 가면 거기는 숨통이 튀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중국학을 공부하다가 뭔가 서양학을 공부하고 싶어. 그럼 어디로 가야 했을까요? 그쵸, 마카오까지 가야 되겠죠. 마카오까지 가려면 우리 땅이 아니고 말도 다르고, 그쵸? 풍습도 다르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 나가사키라고 하는 데는 그 큐슈에서 제일 서쪽 끝이 되겠죠. 여기만큼은 열어줬었다는 거. 그래서 남학을 통해서 서양학을 갖다가 수용하게 되는 이런 점에서 일본은 자신들의 사회와 문화에 대해서 비판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결점을 갖다가 인식하게 되고, 그러면서 서양 문명 중에서 근대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을 수용하게 되는데, 이런 시기를 화원양제라고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 이거는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자, 남학을 공부하는데 나가사키까지 가야 되는데 일본이 깁니다. 그쵸? 굉장히 길어요. 그렇게 긴데 그 중간에 오사카에다가 또 하나의 숨통을 틔워놓습니다. 오사카는 그 일본의 부엌이라 그러죠. 그래서 일본의 상인들의 도시입니다. 오사카는. 여기서는 독특한 교육기관이 만들어졌습니다. 회덕당이라고 하는 교육기관이 있는데 여기는 덕을 품는다, 덕을 그리워한다, 덕을 수양하는 그런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누구를 위한 거였냐면 조닌이라고, 일본의 성들이 있으면 성 밑에 성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조닌이라고 했죠. 상인들입니다. 도시상인이 되겠죠. 이런 조닌들을 위한 교육기관이 1724년에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조닌들을 위한 거였는데 차츰 할 일이 없어진 사무라이들이, 전쟁이 없으면 사무라이들은 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돈벌이를 안 했고 사치스러운 생활들만 하다 보니까 빚에 쪼들리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으려고 이 회덕당을 같이 옵니다. 그리고 일반 서민에게도 문호를 개방하고 청강생들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 가르쳤던 건 유학이었습니다. 유학이었지만 그 실용성을 중시하는 오사카다 보니까 양학을 가르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럴 때 양학이라는 것은 란학으로 네덜란드의 학문이 되겠죠. 란학입니다. 이렇게 해서 유학과 양학을 이 1724년에 회덕당에서도 이미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고, 여기에 대표적인 학자가 야마가타 반토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야마가타 반토는 경제학자예요. 지금으로 치면 경제학자. 그래서 야마가타 반토라고 하는 사람은 상인 집안의 지배인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유학, 천문역학, 서양의학, 과학 이런 여러 가지 학문을 여기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는 자신이 배운 서양의 자연과학과 주자학에 있는 이기론을 접합을 시킵니다. 그래서 주자학의 이기론을 자연과학과 연결시켜서 이해하는 이런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경제사정이 나빠진 그 일본의 여러 번들이 이 야마가타 반도를 초빙을 하고 자기들의 경제 되살림, 경제 부흥을 위해서 초빙을 해갈 정도의 학자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회덕당이라고 하는 데서 유학을 가르쳤는데 거기서 배출한 학생들은 이런 활동들을 하였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카이오 세이료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사무라이의 아들입니다. 무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아의 유학자로 지냈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소라이라던가 다자이 슌다이라던가 이런 계보를 따라서 유학을 공부하지만 난학도 마찬가지로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난학의 영향을 받아서 이 반도의 학문도 계승을 하고, 그리고 경세제민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그 리제의 도로서, 상인의 도로서 이렇게 개념을 바꾸어서 설명하게 되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것 또는 상업을 중시하는 중상주의 이런 쪽의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로 치면 어디에 해당할까요? 우리 실학파들이 했던 거 비슷한 이야기들을 여기서 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화원 한제와 화원 양제 했을 때 화원은 과연 같은 것일까? 그랬을 때 여기 화원 한제 했을 때 화원이라는 것은 중국 문화 영향 이전의 일본의 정신이라고 한다면, 화원 양제했을 때 화원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은 이후에 유교 도덕, 그쵸? 유교 도덕을 오히려 여기서는 화원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이제 구분을 하여서 설명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일본의 소설가죠. 나츠메 소세키. 나츠메 소세키가 어떻게 비판을 하냐면, 일본인들은 유신 이전, 근대 이전에는 오로지 중국말을 모방하는 데 길을 썼고, 유신 이후에는 오로지 서양을 모방하는 데만 길을 쓴다. 나츠메 소세키는 이것을 갖다가 일본인들의 외래문화 유입의 어떤 패턴으로서 이렇게 비판하는 말을 하고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면에는 중국을 모방하면서 그것을 일본 사회에 적용시키고 또 서양을 모방하면서 일본 사회에 적용시켰던 이런 면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하면서 결국 그것이 우리하고 일본하고의 다른 점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짚어보고 싶습니다. 자, 후쿠자와는 13살에서 15살까지 굉장히 한학을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한학에 대한 비판을 엄청나게 합니다. 근데 이 한학에 대한 비판은 이 한학자들 중에서 제대로 세대주 노릇을 하는 사람이 적다. 응? 그쵸? 처자식을 잘 먹여 살리는 사람이 적다. 이 얘기가 되겠죠. 왜? 실용적이지 않으니까. 학문은 실용적이어야 된다. 이쪽으로 이제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한학을 갖다가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문이 실에서 멀어져 이력의 쓰임에 마땅하지 않은 증거이다. 한학이. 그렇다면 이 실이 없는 학문은 우선 다음으로 돌리고 오로지 힘써야 할 것은 사람들의 보통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후쿠자 유기치는 자신이 나중에 처자식을 먹여 살리지 못할까봐 친척 중에 그 안마를 잘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 안마를 잘하는 사람한테 안마 기술을 배웠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할 게 없으면 그 안마라도 해서 자기 처자식을 부양하려고. 이거는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이었기 때문에 게이오 대학에서는 한학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학을 완전히 무시한 게 아니라 일단 서양 학문을 가르친 다음에 그러고 나서 한학은 서로 공통적으로 지금으로 하면은 뭐 스터디라던가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가르쳐도 되지 않겠느냐. 한학에 너무 빠지게 되다 보면은 이런 실용의 학문에서 멀어지니까 일단 당시 19세기의 젊은이들한테, 자 20세기 초로 들어가는 그런 19세기의 젊은이들한테 뭐를 가르쳐야 된다? 실용의 학문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한학을 뒤로 미룬 겁니다. 한학을 비판하지만 본인의 생각은 굉장히 한학적인 면이 많습니다. 자, 마리아마 마사오가 이제 후쿠자와를 발견한 거 아까서부터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에도 시대 학문의 계승자가 아닌 혁명가였다라고 이제 후쿠자와 유기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라이 학은 중국의 유교를 갖고 와서 일본적인 일본적인 전해를 한 사람이 소라이라고 한다면 후쿠자와 유기치는 그 에도 시대의 학문을 혁명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학문의 권유는 에도 시대 한학의 근거를 둔 윤리 중심의 실학에서 명치 개화기의 자연과학적 물리 중심의 실학으로 전환한 것이다. 일종의 혁명적인 전해를 이룬 책이다라고 하면서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물리라고 하는 건 자연과학적인 이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학문의 권유를 갖다가 칭찬을 하고 있지만 이 후쿠자와 유기치도 그렇고 마루야마 마사오도 그렇고 이 두 사람 같은 경우는 기본 베이스가 중국학이었습니다. 기본 베이스가 유학이었습니다. 유학을 나름대로 공부를 한 게 있었기 때문에 오규소라이도 그렇게 재발견할 수 있었고 후쿠자와 유기치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 되겠죠. 그래서 남학의 화원 양제를 넘어 양학의 근대기에서 후쿠자와는 그 지식인으로서의 역할을 갖다가 하였다. 이것을 갖다가 마루야마는 발견하여서 평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후쿠자와의 양학을 갖다가 보시겠습니다. 후쿠자와의 서학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기본적인 후쿠자와의 관심은 근대 자연과학을 낳고 그리고 근대적인 윤리, 정치, 경제, 예술을 산출한 인간 정신입니다. 후쿠자와 유기치는 물리적인 자연과학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서양의 그런 문명을 낳게 한 서양적인 정신, 그것이 과연 무엇이었느냐, 이거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는 그 물과 리, 물이라고 하는 건 자연과학이라고 한다면 리라고 하는 것은 그 정신적인 것으로서 양쪽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동양의 유교주의와 서양의 문명주의를 비교하면 동양에 없는 것으로는 유형으로서는 수약이고 무형으로서는 독립심이 두 가지다. 굉장히 동떨어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후쿠자와 유기치의 그런 자서전 같은 거를 쭉 읽어보면 이런 수리학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 독립심이 얼마나 중요한 키워드인가를 갖다가 알 수가 있는데 지금 1901년에 죽은 사람이고 우리는 지금 2022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언어적인 이 거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했을 때 이럴 때 수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서양의 자연과학이라는 건 다 수로 치환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실험에 의해서 똑같은 그 결과를 갖다가 도출할 수 있는 것, 이게 자연과학 아니겠습니까? 자연과학 자체가 다 진리다? 그거는 아니죠. 일종의 가설인 것이죠. 그런데 그 비슷한 수치를 갖다가 계속해서 얻어낼 수 있다. 그러면 좀 진리에 가깝다.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과학 맹신주의에 우리가 들어가서 조금 이 수리학적인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맹신하고 있는데, 근데 모든 것은 서양의 자연과학은 수로 표현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양의 자연과학에 대한 것의 이해와 그 다음에 독립심이라는 것, 페리 제독이 검은 그 함선을 갖다 네 척을 이끌고 동경을 침략하려고 왔을 때 이 사람들이 느꼈던 그 위기감,
그래서 그 위기감에서 나오는 말이 끊임없는 독립심입니다. 인간이 나 자신이 개인이 먼저 독립해야만 그 다음에 국가가 독립할 수 있다. 내가 바로 서야만 그 다음에 국가가 선다. 이런 얘기를 후쿠자와 유기치는 끊임없이 합니다. 후쿠자와는 어떤 시대의 사람이냐면 명치 유신이라고 하는 일본에 사실 근대로 넘어오는데 가장 큰 홍역과 가장 큰 혼란을 겪던 시기에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런 독립심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후쿠자와 같은 경우에는 교토 쪽에도 붙지 않고 동경 쪽에도 붙지 않고 그냥 민간인으로서 교육활동과 저술활동으로서 그 평생을 갖다가 끝까지 살아가는 그런 인물이었었습니다. 자, 윤리의 실학과 물리의 실학, 정신적인 것과 자연과학적인 실학의 대립은 이렇게 하여 근본적으로는 동양적 도학의 근거였던 정신과 근대 수학적 물리학의 근거였던 정신과의 대립으로 귀착될 수가 있겠죠. 마츠모토 산노스케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서양 학문을 수용하는 자세, 그러니까 유학자였던 사람이 어떻게 서양 학문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런 자세를 갖다가 세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논문을 보면서 야, 이거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하나의 예시입니다. 사카타니 시로시라고 하는 사람, 그 후쿠자와보다는 앞시대가 되겠죠. 1881년에 죽게 됩니다. 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유학자였습니다. 전통적인 주자학적인 이기론을 공부하고 그런 사고의 틀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양학을 갖다가 공부했을 때 형이 하의 범주로서 양학을 받아들입니다. 자, 동도서기, 도기론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도가 형이 상학이라면 기는 형이 하학이니까 이렇게 형이 하의 범주로 이해하였지만 그 다음에 리기하빌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서양학의 필요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주자학자였지만 양학을 받아들일 때 주자학의 틀로서 양학을 이해하고 그러면서 리기하빌의 입장에서 서양학을 수용할 필요성을 얘기하는 이런 게 하나의 케이스가 되겠죠. 자, 주자학자입니다. 자신의 어떤 그 가치체계 같은 것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의 가치체계를 갖고 자기의 이론체계를 갖고 양학을 보고 양학을 자기식으로 이해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조남 개국론 해가지고 왕을 갖다가 높이고 왕정복고를 얘기하는 것이죠. 왕정복고는 잘못 얘기했다가는 동경 쪽에서 왕정복고 얘기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반역자입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교토 쪽에 가서 왕정복고 얘기하면 이거는 뭐 찬성론자니까 칭찬을 받겠지만 동경 쪽에 와갖고 지금 관동과 관서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어디가 있냐면 나고야가 있습니다. 나고야는 조금 관동과 관서에서 관서 쪽이지만 조금 성격은 다르지만 아무튼 관동과 관서가 이렇게 굉장히 달랐었습니다. 똑같은 말을 했을 때 보전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성왕 정치 이렇게 해서 보전에 나오는 그런 왕을 얘기하더라도 이쪽에 에도 쪽에 가서 동경 쪽에 가서 선왕이나 성왕을 얘기하면 바로 치고 들어옵니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아, 너는 왕정복고 쪽이구나 하면서. 자, 그 다음에는 나카무라 마사나오라고 하는 이런 경우. 이 사람도 1891년에 죽기 때문에 후쿠자와 유기치보다는 조금 더 빨리 죽게 됩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그 이적관을 극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서양 세력들은 다 오랑캐라고 하는 이런 거를 극복을 하고 양이관을 갖다 극복하는 것이죠. 자주적으로 외국 문화 섭취와 개국책을 갖다가 추진합니다. 문호를 열어야 된다라고 하는 형이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 양학관인 형이하학이 되겠죠. 형이하학의 학문, 물질의 학문, 기술의 학문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서 자연과학 중심의 양학 학습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의 학습을 강조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유학생들을 이끌고 영국으로 관리자로서 가게 됩니다. 자, 아무리 일본인이라 하더라도 엄청난 용기가 있지 않고서는 유학생들을 이끌고, 그쵸? 초기에 영국 같은 데 가서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쵸? 그런데 본인이
양학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주자학자지만 학생들을 이끌고 영국에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경천, 하늘을 공경한다, 하늘을 받는다라고 하는 경천론의 관점에서 양학의 근원으로 기독교 정신을 주목하게 됩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주자학자인데 유학자인데 어느 쪽으로 빠지게 되냐면 기독교 쪽으로 빠지는 것이죠. 정신을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경천의 천이 유럽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독교의 그 신하고 이렇게 크로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쪽으로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케이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케이스가 후쿠자와 유기치와 같은 경우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려서 유학을 공부했지만 그 유학을 단절시키는, 일단은 유학을 갖다가 비판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죠. 의도적인 단절을 권하였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문의 스스메에서, 학문의 권유에서 개인의 자유와 독립을 전제로 국가의 대외적 자유와 독립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개인이 먼저 자유와 독립을 누려야 국가가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독립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거는 굉장히, 이 사람이 3번이나 미국을 2번 갔다 오고 유럽을 1번 갔다 오게 되는데, 이런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후쿠자와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네덜란드 말에 란학의 원서를 읽을 줄 알았고 독학으로 영어를 공부하게 됩니다. 이 후쿠자와 같은 경우는 요코하마에 가보니까 요코하마는 란학 네덜란드 말을 쓰지 않고 다 영어를 쓰고 있습니다. 거기서 충격을 받고 돌아와갖고는 영어를 독학으로 공부해가지고 그 유럽 쪽에 가게 됩니다. 자, 문명론의 개략에서 물질의 세계에 대한 정신세계의 귀중함을 이렇게 강조하는데, 여기 후쿠자와 유기치의 하나의 예는 이거겠죠. 유학과의 연속성을 의도적으로 단절하였다라는 거. 자, 보공자전이라는 후쿠오 직den이라고 하는 후쿠자와의 그 자서전이 있습니다. 그 자서전을 쭉 따라서 제가 한 10개의 항목으로 후쿠자와의 일생을 갖다가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오사카에서 출생하고 나카즈라고 하는 데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14, 15세 때 유교 경서를 갖다가 이렇게 공부하는데, 후쿠자와가 오사카 출생이다 보니까 말이 오사카 변을 쓰겠죠. 그런데 나카즈에 가게 되면 이쪽은 큐슈 변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말이 서로 다르고 옷 입은 것도 다르고 해서 좀 왕따같이 좀 당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항상 나카즈를 탈출하고 싶었습니다. 형이 마침 아버지를 이어서 형이 사무라이가 되니까 형과 함께 나가사키를 가게 됩니다. 거기에 가갖고는 나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주로 언어 공부가 되겠죠. 여기서 언어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이 후쿠자와는 나가사키에 만족을 못하고 딴 데로 가고 싶은데, 마침 이 나카즈의 그런 좀 신분이 높은 사무라이의 아들이 여기 같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여기를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 너는 나카즈로 돌아가 했는데 나카즈로 돌아가지 않고 에도로 탈출할 생각, 동경으로 탈출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형이 또 다시 야, 동경까지 가면 안 돼, 응? 오사카로 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오사카 쪽에 가가지고 그 오카다 학교라고 하는, 이거는 그 네덜란드 의사를 만드는 난의라고 합니다. 난의를 만드는 그런 데에 들어가고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나카즈번에다가 내가 난의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하면 허락을 안 해줘요. 그래서 뭐를 한다고 했냐면은 자신은 포수를, 그 당시 이제 굉장히 위기 상황이니까 자신은 포수를 배우겠다라고 난의 집안에 들어가고 포수를 공부합니다. 이럴 때 죽이라고 하는 것은, 죽부라고 하는 것은 소규모 학교가 되겠죠. 서당보다는 좀 크고 소규모 학교로 기숙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남학에서 영학으로 방향을 전환한다는데, 그것은 25세에 에도에서 그 나카즈 건대에서 이제 난학교를 담당할 때 요코하마를 가서 보니까 오란다 말은 쓰지 않고 네덜란드 말은 쓰지 않고 다 영어를 쓰니까 본인이 영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을 이렇게 갈 수 있는 기회를 타고서는 용감하게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후쿠자와 유기치는 양쪽 다 반대합니다. 양이론을 존학 양이도 반대하고 좌막 양이도 다 반대하는 이런 입장에서 있습니다.
자신은 외무성 번역국에 근무하는 그 일종의 번역 장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양쪽을 다 반대하게 됩니다. 막말은 굉장히 혼란하다고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을 두 번째 방문하는데 이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은 개국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돈을 긁어 모아갖고 그 유럽과 미국으로부터 그 배를 사들였습니다. 배와 함께 함선과 함께 뭐를 사들였냐면 무기를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그 미국에서 와 있는 대사한테 그 80만 불을 주면서 배를 갖다가 보내라 했더니 40만 불에 해당하는 배만 보내오고 나머지 40만 불의 배는 보내오질 않았습니다. 근데 어떤 계약서도 쓰지 않고 어떤 그런 차용증도 쓰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구두 계약만 해가지고 아마 그렇게 했나봐요. 일본답지 않죠? 자, 그래서 이 에도 정부에서는 가서 배를 갖고 와라 이렇게 해서 거기에 후자가 껴서 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대사를 만나서 운 좋게 다시 그 배를 구하고 그 다음에 그 뭐 여러 가지 그 무기들도 구입해오는 그런 상황이 되기는 했지만 아무튼 이 정도로 혼란스러웠던 것이죠. 일본의 그 막부 말기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정부 돈은 누가 써도 자기 돈이라면서요.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정부의 돈을 갖다가 자기의 그 호주머니에 넣기에 바빴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왕정 유신과 개요 기죽구 경흥대학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만들게 되죠. 그 후쿠자와는 일본의 이런 가직사회라고 하는 거, 집안이 일종의 그 파이프가 쫙 있는, 여기 파이프가 삼각형으로 피라미드형으로 이렇게 쭉 있어서 어떤 파이프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그 파이프 안에서만, 그 선에서만 300년을 살아가는 이런 가직사회였습니다. 엄청난 신분사회죠. 신분의 엘리베이터, 수직 상승하는 엘리베이터가 전혀 없었던, 전쟁이 일어나면 가능했겠죠. 근데 전쟁이 없었으니까 에도시대 250년간은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신분의 수직 상승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민은 돈이 있어서 말을 타고 가다가도 사무라이를 만나면 얼른 내려와서 말에서 내려와서 엎드려야만 했습니다. 자, 이런 습관이 없어지는 것이 명치 유신 이후에 그런 것을 법으로서 이제 금지를 하는데 습관화되었기 때문에 벗어나지를 못했던 것이죠. 이런 신분제 사회에서 그 후쿠자와 같은 경우는 살면서 이 신분제 사회에 대한 신분차별에 엄청난 불만을 갖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은 정부에 들어가지 않고 민간인의 입장에서 자신의 독립을 이루려고 경제적인 면과 정신적인 면에서 자신의 독립을 이루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였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게이오 대학을 만들어가지고 게이오 학교는 일본에서 제일 처음으로 월사금을 받은 학교라고 합니다. 국가의 지원 없이 학교를 운영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재원이 필요한데 배우는 학생한테 최소한의 월사금을 받아서 교사들한테 돈을 나눠주게 되면 굳이 국가의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립정신이랄까요? 나 개인이 나를 세운다라고 하는 사립의 정신을 갖고 게이오 대학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자, 한문의 권장에 나오는 말 중에 처음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하늘은 사람 위에 사람을 만들지 않고 사람 밑에 사람을 만들지 않는다고 한다. 이거는 물론 이제 서양에 있는 말을 갖다 번역해 놓은 것이 되는데 이것이 얼마나 후쿠자와에게는 절절한 말이었는지 그 신분제 사회에서 태어나서 신분제의 그런 폐해를 갖다가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학문의 권장에서 제일 처음에 하죠. 일신 독립하여 일국 독립한다라는 말. 그 다음에 문명 개화하여야 한다는 말을 항상 입에 달고 이제 살았던 것이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암살의 공포, 그렇죠? 그래서 신분 철폐와 그 대중 평등을 갖다가 강조하는 이런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후쿠자와의 에피소드 중에 또 하나 재밌는 것은 하급 무사였지만 무사의 집안이기 때문에 대대로 내려오는 범이 있었습니다. 범이라고 하는 것은 무사의 신분을 보장해주는 하나의 증명서 같은 것이죠. 근데 이 후쿠자가 자기 형이 죽고 나서 집안에 있는 칼을 다 내다 팝니다. 작은 칼, 단도 2개만 신분 표시로 남겨두고 나머지 칼은 다 팔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가의 칼은 바보 메달이라고. 그래서 학교에 오는 모든 사람은 칼을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합니다.
후쿠자는 칼을 가지고 무사로서의 체면을 지키는 것은 시대에 뒤처진다고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잠깐 말씀드리고 하겠네요. 유럽 제국 및 아메리카 합중국을 최상의 문명국으로 본다면 터키, 중국, 일본 등 아시아는 반개국, 그 다음에 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데는 야만. 그래서 문명, 반개, 야만. 후쿠자와 유키치의 문명론의 개략의 가장 핵심은 이거죠. 야만 국가가 개화를 통하여서 반개국으로 가고 그 다음에 문명으로 가야 된다. 일본이나 아시아는 그래도 반개의 나라인데 유교를 바탕으로 했던 나라들은 반개의 나라인데 문명 개화 쪽으로 가야 된다. 이것이 이제 핵심이 되겠죠. 이제 여기서 나오는 파생돼서 나오는 것이 대동아공영권이라든가 이런 말들은 뒤에 있는데 후쿠자와의 정치 사상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시간에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 어떻게 서양 문화를 받아들이려고 했는가 이 부분에 그 초점을 맞춰서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간과 조선간에서 후쿠자는 조선에 개화파였던 김옥균이나 박영효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후쿠자는 조선 유학생들을 개요 대학에다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화 운동할 때 그런 자금도 됐다라고 하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조선의 개화를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고 본인은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실패로 끝나니까 갑신정변이 실패로 끝나니까 조선은 어쩔 수 없는 나라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조선에 대한 쓴말을 갖다가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말들이 무려 200편이나 있어서 상당히 조선에 대한 애정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중국이나 조선이 일본과 함께 개화의 문명의 나라로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중국과 조선에 대한 비판을 멈추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노후에는 이런 시사신보라든가 이렇게 잡지라든가 신문이라든가 이런 저널리스트의 생활을 갖다가 보내게 되었었습니다. 자, 마루야마 마사오의 평가가 있는데 후쿠자와의 호레했다. 아, 나 누구한테 완전히 빠졌어. 푹 빠졌어 할 때 호레로 하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후쿠자한테 이렇게 반하였다, 빠졌다 이런 말을 갖다가 쓰고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야스카와 주노스케 같은 경우는 후쿠자는 침략적 절대주의자다. 특히 마루야마가 해설한 후쿠자론이라고 하는 것은 후쿠자의 본 모습이 은폐되어 있다. 마루야마 후쿠자 이렇게 성을 두 개 붙여갖고 마루야마 후쿠자라고 하는 신화설을 탄생시켰다. 마루야마에 의해서 오히려 후쿠자의 본 모습이 가려져서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학자가 되겠죠. 라이샤워는 근데 일본에서 태어났어요. 일본에서 태어난 라이샤워 같은 경우는 일본 근대화론을 이렇게 쓰면서 일본의 그런 봉건주의 이것을 굉장히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메이지 지도자 중에서 가장 그 특필할 존재가 바로 후쿠자와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쿠자와의 사상은 2차 세계대전 후에 오히려 현대에서 후쿠자와의 사상이 더 빛을 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의 말 중에서 제가 하나 이렇게 좀 들여다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후쿠자와가 살았던 메이지 초기 이 당시에는 후쿠자와가 얘기했던 것은 시대에 역류하는 사상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후쿠자와를 보면 침략주의자다 여러 가지 평가를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의 사상을 갖고 보면은 그 당시에 굉장히 역류하는 신분제 철폐를 얘기하는 그런 사상이었던 것이죠. 이런 것을 라이샤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20세기 제반 문제를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메이지 시대 여러 제도의 창시자에게 그 비난을 모두 돌리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겠냐 하면서 라이샤오는 이런 중립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일본의 서학이라고 하는 거에서 일본이 외래 문화를 수용하는 그 툴을 갖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원 한제와 그 다음에 화원 양제 그리고 남학에서 양학으로 넘어가는 서학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의 그런 후쿠자와에 대해서 그 외래문화 수용의 면에 대해서만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걸로 감사합니다.